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주제는 데이터 모델과 성능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입문 시간에 배운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입문에서 배운 내용과 실무에서 배우는 내용과의 연계, 그게 주로 그 현업과 실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또 첸 방식의 모델과 IE 방식의 모델의 차이에 기인한 거였는데, 그래서 입문 시간에서 실무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데이터 모델링 이슈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 주제는 입문 시간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성능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우리 예전에 배울 때는 이런 성능 관련된 거는 실무 시간에 배우고 우리는 이론적인 내용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 성능 관련해서도 주먹구구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성능 관련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같이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능 데이터 모델링이란 뭐다? 큰 주제 자체가 우리 이번 시간에 성능을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성능을 고려한 그 성능 데이터 모델링이란 뭐다? 라는 거를 배우도록 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계속 언급이 있었지만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성능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주로 제약 조건, constraint 관련하여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규화와 성능, 정규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다루었을 때, 모델링을 배웠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랬을 때 아마 정규화가 제일 많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규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왜 성능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상현상, 아노말리를 없애기 위해서인데, 정규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능 저하의 무조건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성능 저하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화를 할 때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규화를 하는 방법으로는 함수 종속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 하지만 무조건 정규화를 많이 하는 게 항상 좋지는 않고 특히 성능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규화의 거꾸로 가는 과정인 반정규화라는 거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반정규화를 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 반정규화, 칼럼 반정규화, 관계 반정규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약간 애매하지만 반정규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능을 고려해서 PK와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반정규화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개념인데,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능 데이터 모델링의 개요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능 데이터 모델링이란 그 정의와 목적은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할 때 성능도 고려하자, 요게 명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규화를 알아야 되고, 그에 기반해서 반정규화도 해야 되는 거고, 테이블을 통합하고 분할하거나 조인 구조를 이해하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를 설정하는 일들, 얘네들을 성능 관점에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능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수행하는 건데, 언제 그러면 성능을 고려하느냐? 빠를수록 좋다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에 처음에 분석 설계자, 이 부분이 이제 모델링,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델링이 되겠죠. 분석 설계를 하고 나서
얘를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DB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오픈을 하는 그런 운영,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현을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구현하면 성능이 느릴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을 바꾸자고 했을 때 백트래킹이 일어나면서 다시 했던 거를 고치고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혹은 구현할 때만 해도 잘 모르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엄청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성능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그때 되돌아가는 비용은 더 들게 될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테스트할 땐 이상이 없다가 나중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느려지더라.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모델링을 다시 하자. 성능을 고려해서 그 경우에는 코스트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분석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아예 성능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면 비용이 훨씬 최소화될 수 있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능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는 시점은 빠를수록 좋고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해야 제 업무 비용은 원래 일을 했다가 다시 되돌리고 하는 거죠. 제 업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돌아만 가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어요.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막 쌓이고 주문 건수가 쌓이고 주문 10건에서 조회할 땐 문제가 안 됐는데 주문이 10만 건이 되고 나서는 문제가 커지더라는 거죠. 성능이 저하되면 튜닝을 하는, 성능을 튜닝해주는 전문가를 불러서 해당되는 부분만 땜빵식으로 SQL 튜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떨 때 제일 성능이 저하되나요? 네. 가격으로 정렬을 해서 주문 번호를 딸 때가 제일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가격으로 뭔가 쿼리를 날릴 때만 일단 속도가 빨라지도록, 이게 이제 가장 임시 방편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는 거고, 분석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성능 데이터 모델링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 순서는 어떠하냐?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이제 이번 주제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가 뭔지 다 몰라요. 해서 러프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자, 정규화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입문 시간에 잠깐 배우긴 했는데, 네, 정규화라는 거를 진행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요 관심사별로 테이블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생과 과목과 교수라는 게, 학생과 과목과 교수 정보가 한 테이블에 우르르 몰려 있는 것보다는 학생 따로, 교수 따로, 과목 따로 있을 때 주요 관심사별로 테이블이 분산되어 있으면은 쿼리들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액세스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규화를 정확하게 수행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각 엔터티 있잖아요. 그 학생이 됐건 교수가 됐건 강의가 됐건 그때 어느 정도의 액세스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트랜잭션이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서 굉장히 적은 액세스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회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학회라는 테이블에 접근하는 건수가 한 달에 2건이다. 그런 경우는 굳이 그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모델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용량 산정을 해서 좀 트랜잭션이 많이 오는 좀 핫한 엔터티에 대해서 이후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엔터티에, 예를 들어 수강 엔터티에 굉장히 많이 트랜잭션이 오더라. 주로
어떤 트랜잭션이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설트가 일어나는지, 딜리트가 일어나는지, 업데이트가 일어나는지, 셀렉트가 일어나는지 등등 해서 핫한 엔티티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나는지를 CRUD 매트릭스 알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유형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으로 용량과 트랜잭션의 유형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하란 얘기죠. 정규화가 정확히 수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량과 트랜잭션을 잘 살펴봐서 반정규화를 수행한다. 반정규화는 정규화의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테이블, 속성, 관계에서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용량과 트랜잭션 유형을 파악해서 그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반정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정규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이력 모델을 조정한다던가 PK, FK의 순서를 조정한다던가 슈퍼타입, 서브타입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등의 작업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성능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배우게 되는 건 주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다루어서 반정규화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는 이 부분을 수행을 할 텐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성능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입문 시간에 충분히 배우기도 했고, 또 저희 그 가상대학에 요 자료를 입문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복습을 하든지 혹은 선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따로 자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배울 이슈는 워낙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강의 자료를 다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 대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DBMS의 발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다 짚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이 정리를 따로 하세요. 다만 크게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뭐 데이터 독립성, 뭐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위쪽은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쪽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계층형으로 만들자, 망형으로 만들자, 관계형으로 만들자, 객체 관계형으로 만들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름만 봐도 대충 알죠. 뭐 이렇게 계층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망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결을 하시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할 데이터베이스니까 SQL문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뒤에서 보겠지만 대략 이렇게 네모 반듯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엑셀에서 보는 그런 형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몇 년대에 어떤 DB가 상용화되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처음 나왔냐면 1970년에 EF 코드라는 사람이 제안을 70년에 처음 제안했고 상용화는 80년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계형 DB는 70년대 처음 제안되어서 80년대에 상용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도 핵심 데이터는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제어하는 그런 문법을 우리가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QL 문장을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표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사용자들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가 20살 이상인 학생을 뽑아라. 혹은 이번 학기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을 위에서부터 10명 뽑아라. 혹은 데이터베이스 실무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 중에 데이터베이스 입문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라. 등등 여러 요구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SQL 문장 형태로 쓰게 됩니다. 뭐 select, 어쩌고 저쩌고, from, 이걸 배울 거라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whe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SQL문을 쓰면 그 SQL문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QL문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가 원하는 건 여기 테이블에서 찾으면 되겠군 하고 액세스를 하면 여기에서 원하는 답을 뽑아주면 그걸 다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용자는 뭔지 알겠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뭔지 알겠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사용자의 요구를 받은 다음에 그에 맞는 데이터를 DB에서 뽑아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얘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관계형 DB에 대한 DBMS를 우리가 릴레이셔널 해서 RDBMS,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오라클에서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들고 해서 여러 DBMS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요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입문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가상대학의 해당 부분의 강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기도 했고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이 찾아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다 스킵을 하려다가 그래도 이번 학기 수업에 가장 직결된 부분은 한번 다시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문 때 있었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약간 조금 결이 다르기도 하고 음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DB 입문 시간에 이 부분을 지난 학기에 들었으면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 부분 수업을 잘 듣고 정리했던 학생들은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는 강의 노트의 7페이지부터 여기가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 볼까요?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이 부분까지는 혹시 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DB 입문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영어로는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RDB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다분히 수학적인 용어인데 우리는 릴레이션이 곧 테이블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선수 테이블, 구단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선수 릴레이션 혹은 구단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이블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행과 열의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엑셀 시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세로를 나타내는 거를 칼럼이라고도 하고 열이라고도 하고 필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행을 나타내는 거를 로우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하고 튜플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레코드 여기 있네요.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해서 레코드가 몇 개 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선수 테이블에는 레코드가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테이블이 일반적인 네모반 듯한 엑셀에서 보는 시트와 다른 점은 반드시 키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테이블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키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 제가 방금 키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키란 기본 키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테이블에도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레코드 중에서 서로 절대 겹치지 않을 게 확실한 값을 우리가 PK라고 한다. 지금 엄밀한 정의는 아니고, 엄밀한 정의는 뒤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자, 아무튼 유일하게 식별하는 데에 사용되는 값을 PK,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두 테이블 간에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두 테이블 간에 서로 연결을 할 때 한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쪽에 와서 복사를 해두면, 아, 김남일이라는 사람이 팀이 이름이 뭐야? 그러면 김남일은 K03이라는 팀이니까 K03을 찾아서 스틸러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두 가지 테이블을 연결할 때는 주로가 아니라 항상 두 테이블을 연결할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쪽에서 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온 키를 foreign 키, 외부 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 선수 테이블에서는 팀 코드라는 foreign 키가 있는데 얘는 구단 테이블의 팀 코드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 그려놨다고 해서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네모 그려놓고 이런저런 값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게 테이블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constraints가 있게 되는데, 이 constraints 중에 주요 constraint 4개를 4대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도메인 제약, 키 제약, 개체 무결성 제약, 참조 무결성 제약, 이렇게 있게 되는데,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참조 무결성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주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는 키 제약과 개체 무결성 제약,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들을 뒤에서 하나씩 다시 살펴볼 텐데,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도메인 제약이라는 거는 지금은 메모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도메인 제약이라는 거는 속성이 어때야 한다, 속성이 어때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한 제약이고요. 얘는 키 제약은 테이블이 어때야 한다 에 대한 제약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테이블은 키를 가져야 된다 라는 제약이에요. 자, 테이블은 키를 가져야 된다. 그게 키 제약입니다. 명확하죠? 그 다음 개체 무결성 제약은 테이블이 갖는 키는 자고로 이래야 한다 라는 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어떤 테이블이 키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제약은 키 제약이고요. 어떤 테이블의 키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라는 거는 개체 무결성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PK에 대한 제약이고요. 자, 다시 볼까요? 위에는 테이블은 PK를 가져야 된다 라는 거고요. 개체 무결성은 PK가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unique and not null, 뒤에 가서 다시 볼 겁니다. 자, 키 제약은 반드시 테이블은 PK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개체 무결성 제약은 PK가 유니크하면서도 난 널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참조 무결성 제약은 PK와 관계없이 foreign 키는 자고로 어때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제약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제약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속성에 대한 제약이라고 했어요. 속성에 대한 제약이고, 자, 밑에서 한번 볼까요? 밑에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번, 이름, 나이, 차량 번호, 취미라는 속성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좀 이상한 속성이 있고 멀쩡한 속성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속성이 이상한가요? DB 관점에서는 자, 첫 번째, 나이라 하면 숫자가 올 거를 우리가 고려하잖아요. 숫자가 올 걸 고려하는데 여기 숫자가 아닌 글씨가 왔단 말이에요. 혹은 나이라고 했는데 만이라는 숫자가 오면 이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자, 해서 나이에 들어갈 값으로 이상한 게 들어왔다. 자, 이게 좀 세련되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메인에서 정의된 값이어야 한다. 도메인에서, 즉 나이라는 속성이 갖는 값의 도메인은 숫자 0에서 15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 값이 있고요. 그 값 이외의 값을 갖게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를 도메인 제약에 위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 이렇게 체조, 축구, 농구, 배구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뭐 하나를 좋아하면 다 좋아하니까. 네, 근데 DB 관점에서는 저는 축구도 좋고 농구도 좋고 배구도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즉, 속성은 원자성을 가져야 하고요. 원자성이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원자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은 얘는 원자성을 갖지 않으니까 도메인 제약에 위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수업을 잘 기억하는 학생들은 컴포짓 애트리뷰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소가 시군구랑 상세 주소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도 속성인데 분명히 시군구랑 상세 주소로 나뉘고 또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라는 말도 해서 다양한 여러 개 복수의 값을 갖는 애트리뷰트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컴포짓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컨셉츄얼 모델링일 때 얘기고 RDB로 오게 되면은 컴포짓 애트리뷰트와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 해결하게 돼서 해결하는 법은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해서 결국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주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날아가고 시군구와 상세 주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 취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번 학생이 축구, 배구,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1번 축구, 2번 농구, 아니죠. 똑같이 1번 학생, 그리고 1번 배구, 이런 식으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기억할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왔을 때는 컴포짓 애트리뷰트와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원자값을 갖는 형태로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 차량 번호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학번이 비어 있거나 이름이 비어 있으면 이상해요. 학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름이 비어 있으면 이건 뭐 너무 기본 정보가 없잖아.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취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차량 번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드시 값이 비어 있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not null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랑 얘는 아마 not null이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not null이 아닌, not null은 여러분들 인터넷 어디 회원가입할 때 보면 회원가입할 때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이런 거 넣으라고 할 때 필수 항목은 빨갛게 돼 있던지 별표가 돼 있던지 그렇잖아요. 그 필수 항목을 not null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not null이 아닌 경우에는 비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즉, not null이 아닌 경우에는 null이 허용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도메인 제약에 위배되지 않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1번은 정의되지 않은 값을 사용해서 그렇고요. 3번은 원자값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2번은 비어 있는데 만약에 얘가 not null이 아니었다면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약 조건은 키 제약 조건입니다. 키 제약 조건. 키를 가져야 한다라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릴레이션의 모든 튜플은 서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레코드들끼리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레코드들끼리도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보면 다음 중 키 제약을 위반하고 있는 릴레이션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1번 어때요? 1번을 보면은 자, 지금 이름과 나이와 혈액형과 전공이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두 명은 서로 구분할 수 있죠. 이름만 갖고도 구분할 수 있고 뭐 혈액형으로도 구분이 되고 전공으로도 구분이 돼요. 아무거나 있어도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이런 제약 조건을 따질 때는 현재 들어있는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인스턴스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생이 2명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00명이 들어왔어요. 자,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죠. 10,000명이 들어왔을 때 이 10,00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을 쿡 찍어내려면 어떤 속성을 이용하면 될까요? 자, 이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름이 키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이도 같은 학년이면 대부분 비슷할 거잖아요. 그리고 혈액형 A형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혈액형 중에는 A형이 뭐 과반이라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A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21살 A형 그리고 다 같은 과 그러면은 홍길동 21살 A형 경영정보인 사람이 10,000명 중에 5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을 유일하게 식별해내지 못하잖아요. 얘네 4개 속성을 다 합쳐도 식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테이블은 잘못돼서 이 테이블이 왜 잘못됐냐?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유일하게 서로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없어. 즉 키 제약 조건에 위배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조 식별자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여기 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길동이 1번에도 있고 7번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보면 이름, 나이, 학번,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10,000명이 되더라도 학번이 겹치진 않을 거고요. 주민번호가 겹치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2번은 문제가 없는 릴레이션이고요. 즉, 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이고요. 1번은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된 릴레이션이에요.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1번은 키를 안 갖고 2번은 키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키 종류가 되게 많아요. 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엄밀하게는 2번이 키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키는 후보 키를 얘기합니다. 후보 키. 자, 학번도 후보 키, 주민번호도 후보 키예요. 그런데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후보 키들 중에 얘가 좋겠군 하면서 대표성을 갖는 거 하나를 쿡 찍어줘야 돼요. 자, 쿡 찍어줘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학번으로 찍었다. 그러면 얘가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기본 키 혹은 주키라고도 부르는데 주키라고도 부르고 기본 키라고도 부르고 프라이머리 키 해서 PK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후보 키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그냥 후보 키까지만 올라갔다가 프라이머리 키는 안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키는 최소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자, 학번만 가지고도 후보 키가 되는데 학번 나이를 합쳐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키가 되는 거예요. 또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합쳐도 키가 될 수 있겠죠. 주민번호 혼자도 후보 키였는데 주민번호 이름 합치면 더욱 후보 키가 당연히 뭐죠? 자, 더욱
주민번호만 있어도 키 역할을 하는데 주민번호 이름을 합치면 더 키로 확실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쓸데없지만 자, 후보 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슈퍼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슈퍼키 중에서 최소성을 갖게 만들면 캔디데이트 키가 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슈퍼키 중에서 최소성을 갖는 게 캔디데이트 키, 캔디데이트 키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게 프라이머리 키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키 제약 조건, 릴레이션은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야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야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테이블이에요. 근데 그 프라이머리 키는 not null이면서 유니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니크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 계속 봤던 건데 겹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번이 만약에 나 학번이 1, 2, 3이야. 그래? 나도 1, 2, 3인데 반가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은 값을 두 명이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유니크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유니크라는 조건이 있어서 학번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식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왔는데 봤더니 넌 학번이 뭐냐? 학번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얘를 식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값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null이면 안 된다 해서 not nu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의 기본 조건은 not null and unique, unique and not null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유일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틀리냐면, 자, 프라이머리 키가 not null and unique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키 제약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키 제약은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개체 무결성은 그 키가 값을 not null and unique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아래에서 잘못된 건 뭐가 있겠어요? 1, 2, 3, 4, 1, 2, 3, 4가 두 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랑 얘는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겹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얘는 지금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프라이머리 키, 여기 밑줄을 이렇게 그은 게 프라이머리 키라는 뜻이에요. 밑줄을 그은 게 프라이머리 키라는 뜻이라서 그 관점에서 보면 1, 2, 3, 4, 1, 2, 3, 4 겹치니까 유니크의 위배, 얘는 비어 있으니까 not null의 위배.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에 위배되지 않는 튜플은 5, 6, 7, 8, 즉 2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가끔 보면 키 제약의 가끔 보면은 3대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4대 제약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4대 제약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가끔 3대 제약 조건 이렇게 나올 때는 얘네 두 개를 합칩니다. 얘네 두 개를 합치고 그 이름을 그냥 개체 무결성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자, 엄밀하게는 이렇게 4개로 나눠야 하는데 3개로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키 제약과 개체 무결성을 합쳐서 개체 무결성 제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는 개체 무결성이란 뭐냐? 그러면 테이블은 반드시 PK를 가져야 하고 그 PK는 unique and not null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약 조건을 4가지로 나눈 경우와 아니면 얘네를 묶어서 3가지로 나눈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두신 상태에서 혹시 어떤 자격 시험에서 이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개체 무결성이 프라이머리 키가 유니크 앤드 not null인 것만 정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체 무결성이 테이블에는 키가 있어야 되고 그 키가 유닉 앤드 not null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2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지는 보기의 문항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foreign key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참조 무결성 제약은 foreign key를 제약하는 조건인데, foreign key는 일단 foreign key에 대한 내용이 아래 다시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자, 릴레이션 R1이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R1이라고 놓고요. 릴레이션 R2를 참조하는 경우예요. 자, 학생이 학과를 참조한다. 그 뜻은 뭐냐면 학생의 학번, 이름, 나이, 소속, 멘토가 있는데 그 중에 요 소속이 사실은 학과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R1이 R2를 참조하는데 이때 R2의 기본 키를 R1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R2의 기본 키가 R1에서의 외래 키로 사용된다.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R2에서의 프라이머리 키는 이름이 학과명이고요. 그리고 R1에서 포린 키는 소속이잖아요. 요 이름은, 컬럼의 이름은 그대로 같아도 되고 아니면은 장명을 새로 해서 좀 명칭을 다르게 해도 되고, 요 필드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나타내는 값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여기 학생의 소속이라는 게 그 학과의 학과명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동일한 컬럼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foreign 키가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소속. 이렇게 돼서 얘를 레프하는 얘가 foreign 키가 하나 있고요. 근데 잘 안 보이지만 foreign 키가 하나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멘토입니다. 자, 마치 나는 1, 2, 3, 4번, 자, 밑에 걸 갖고 할게요. 나는 2, 3, 4, 5번 학생인데 나의 소속은 MIS야. 그리고 내 소속한 학과에는 정원이 100명이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2, 3, 4, 5번인데 나의 멘토는 1, 2, 3, 4야. 그 1, 2, 3, 4의 이름은 홍길동이야.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 버전을 그리게 되면 소속은 학과명을 참조하고 있고요. 멘토는 학번을 참조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foreign 키는 자기 자신이 속한 릴레이션을 참조할 수도 있어요. 즉, 요 멘토라는 애가 foreign 키인데 누구를 참조하냐면 자기 자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죠. 자, 요거까지가 아직 참조 무결성 제약 얘기 안 나온 거고요. foreign 키란 뭐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foreign 키란 이런 거다. 다른 테이블 혹은 자기 자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거를 foreign 키라고 한다. 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foreign 키가 어때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참조 무결성 제약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해서 바로 이해는 되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그젬플을 보고 한번 따라해보면 쉬운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 R1이 R2를 참조하는 경우 R1의 FK는 즉 foreign 키는 어때야 되냐? 널이거나 널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 값이 써있다면 R2에 실제로 존재하는 값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아래 1, 2, 3, 4번 중에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튜플이 있고 위배하지 않는 튜플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쭉 보세요. 몇 번이 위배가 되나요? 눈에 딱 뜨이는 게 있습니다. 몇 번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거부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거는 4, 5, 6, 7번 학생인데 소속이 자동차예요. 그래, 자동차과에는 정원이 몇 명이지? 가봤더니 그런 과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무섭죠. 자,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가 자동차과라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는 뭐 실제는 아닙니다만, 자, 우리 학교에는 지금 자동차라는 학과가 테이블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동차과가 없는데 걔를 어떻게 참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조 무결성에 위배된 거예요. 3, 4, 5, 6번 볼까요? 3, 4, 5, 6번은 소속이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널이거나 라고 있잖아요. 자, 프라이머리 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유니크 앤드 난널이었지만 foreign 키는 널이어도 돼요. 널이면 오히려 안전하고요. 널이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널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멘토가 5, 6, 7, 8이에요. 나는 평소에 5, 6, 7, 8 학생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 소름. 5, 6, 7, 8이 없어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참조한 것처럼 얘도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참조했기 때문에 3번, 4번은 문제가 있고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고 있어요. 자, 1번, 2번은 어떤지 볼까요? MIS 잘 있고요. 멘토 없어도 돼요. 얘가 제일 대장인가 보죠. MIS 잘 있고요. 멘토 잘 있어요. 1번, 2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제약에 대해서 특히 키 제약 조건과 개체 무결성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키 제약 조건, 개체 무결성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냥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개체 무결성은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제약, 참조 무결성은 포린 키에 대한 제약, 그리고 도메인 제약 조건은 속성이 가져야 할 값에 대한 제약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래는 직1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또 옆에는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는 테이블에는 아래와 같은 레코드들이 들어있고요. 부서라는 테이블에도 또 아래와 같은 레코드들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이블 상으로는 누가 누구를 참조하는지 등등은 알 수가 없고 프라이머리 키만 알 수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가 주민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 외에 포린 키 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린 키 관계까지 같이 나타낸 위에 있는 요 그림을 테이블 스키마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면 컬럼 이름들은 다 그대로 옮겨 썼고요. 주민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고 부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그 중에 직원이 속한 부서는 부서 번호를 참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포린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독자 주민번호, 아까 봤던 멘토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수의 주민번호니까 얘가 포린 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는 부서장이 있어요. 자, 부서장 혹은 그 부서의 관리자가 이제 한 명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주민번호도 역시 그 관리자도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주민번호를 참조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 얘는 포린 키, 얘도 포린 키, 얘는 프라이머리 키, 얘는 포린 키,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나요? 밑줄 거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고요. 그리고 화살표 나가는 거 받고 있으면 포린 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래의 세 연산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연산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연산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연산이 들어왔을 때, 지금 다 문제 있는 연산들이거든요. 이런 연산이 들어오면 어떤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자, 우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게 보면, 들어있는 값들 자체는 값의 범위가 문제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자성도 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메인 제약 조건은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는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 제약 조건도 만족하고 있고, 결국 문제가 될 거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유관순 5, 널 4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가요? 들어가나요? 자, 5라는 거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5가 이미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뭐에 위배되나요? 프라이머리 키가 중복되니까 개체 무결성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인설트를 하려고 하면 개체 무결성에 위배되어서 인설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가 뜨고, 얘는 인설트가 안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애를 볼까요? 2방원 1, 2, 3, 4, 5, 6, 5는 어떤가요? 2방원 1, 2, 3, 4, 5, 6, 5. 일단 1, 2, 3은 프라이머리 키가 겹치는 애가 없으니까 개체 무결성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그리고 4, 5, 6, 멘토, 그 감독자가 4, 5, 6인데 4, 5, 6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을 참조하면서 인설트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됐다라고 하면 참조 무결성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어 삽입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얘가 정말 틀린 게 없는 시도였다 그러면은 456이라는 사람을 먼저 인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56을 참조하는 1, 2, 3을 집어넣었어야 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666인 직원이 있나요? 네, 666인 직원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666을 요거는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666이라는 직원을 삭제하면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리자 주민번호 있잖아요. 관리자 주민번호는 지금 이쪽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 자, 관리자 주민번호는 여기를 참조를 하고 있는데 666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삭제가 되면은 요 부서가 관리자 주민번호가 이제 비어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를 삭제하려고 할 때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여기 요 값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666이 날아가면서 얘도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옵션을 주는 거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일단은 얘를 아무 조치 없이 얘만 삭제하게 되면 참조 무결성이 깨진다 까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